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계산이론 연구실 에서 지금 현재 통합 과정 중에 있는 한중혁이라고 하고요. 어, 네. 오늘 발표할 세미나 주제는 이제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요약문 생성이 메인 주제고, 제가 오늘 다룰 논문은 CPBCS Binary Code Summarization Guided by Control Flow Graph and Pseudocode라고 해서 다음 주에 열릴 EMNFP 2023에서 발표할 논문이라고 합니다. 어, 네, 오늘 어, 이제 요즘 모처럼 AI가 여러 방향으로 뜨고 있어서 오늘 제가 발표에 사용을 할 PPT도 AI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점도 네, 고려해 주시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어셈블리 코드라는 게 사실 저희가 접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죠. 잘 접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요약 이런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CPBCS라는 논문에서 본인들이 두 가지 컨트리뷰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CPBCS라는 어셈블리 코드를 요약하는 프레임워크, 이것이 하나의 컨트리뷰션이고요. 또한 어셈블리 코드와 이에 대한 요약문 데이터셋을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구축을 하면서 우리들은 데이터셋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특히나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세종류의 컴퓨터 아키텍처와 세종류의 최적화 옵션을 고려를 해서 요약 이러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는 점에서 네,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논문에 대한 실험 결과와 그에 따른 간략한 결론을 소개를 하면서 논문에 대해서는 어, 네, 소개 내용을 마칠 거고 세미나 마지막에 이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소개를 하면서 세미나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EMNFP 2023에서 발표될 논문이고요. 심지어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코드 요약이라는 태스크가 결국 쉽게 말하면 어떤 코드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요약문, 자연어 요약문을 생성을 하는 건데 자바나 파이썬 등 굉장히 하이 레벨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반해 어셈블리 언어와 같이 로우 레벨 단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기존에 진행이 된 바 없었고 이 논문은 그러한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진행을 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드 예시고요. 파이썬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소스 코드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자연어 설명 요약문 혹은 주석, 굉장히 많은 명칭으로 불리는데 결국엔 똑같은 어떤 자연어로 이 코드를 설명을 하는 무엇인가를 생성을 하는 게 태스크의 목적이고요. 네, 이러한 코드는 calculate the area of the circle given its radius라는 네, 굉장히 간략한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함수 이름이나 뭐 이제 동작하는 과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간단한 코드와 그에 대한 자연어 요약문입니다. 네, 반면에 이 주어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어셈블리 코드거든요. 어셈블리 코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오퍼레이션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눈에 이게 어떤 작동을 하는 함수인 거지? 어떤 기능을 하는 어셈블리 코드인 거지? 그에 대해서는 알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유능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fib loop 혹은 fib1, fib2 이러한 변수명을 통해서 이게 뭐 피보나치 시퀀스를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변수명도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네. 참고로 이제 이 왼쪽 부분에서 이러한 주석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서 나온 게 방금 봤던 이런 코드고요. 챗GPT를 통해서 피보나치 시퀀스를 표현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셈블리 코드는 레지스터에 대한 이동, 저장, 뭐 루프 그러한 명령어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고 굉장히 로컬라이즈 된 코드 흐름만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기존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요약과 그나마 비슷한 연구 중 하나가 주어진 어셈블리 코드의 함수 이름, 이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가 몇몇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굉장히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함수 이름이 모호한 점.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아니, 다른 기능을 하는데도 같은 함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함수 이름 예측을 수행을 했을 때 똑같은 함수 이름을 예측을 하면 이 두 코드는 기능이 다른데 왜 이름이 같지? 라면서 그런 모호한 문제가 있고요. 아무래도 개발자가 직접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함수 이름이라는 이름에서 축약어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축약어는 보통 개발자가 뭐 본인 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알기 쉬운 어브리비에이션으로 표현을 했을지라도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그런 축약어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요. 궁극적으로 결국 이런 문제들을 종합하자면 어셈블리 코드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정말 저희가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봐왔던 그런 자연어 요약문, 설명문, 주석과 같이 어셈블리 코드에 대해서도 좀 그런 명확한 의미를 진짜 담은 자연어 요약문을 생성을 해보자 라는 취지이고요. 어,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CPBCS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 3개의 인코더와 1개의 디코더로 구성이 됩니다. 네, 디코더야 그저 서머리를 생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로 살펴볼 부분은 인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네, 이게 구조도입니다. CPBCS 프레임워크에서 여기 보시면 이 feed forward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서머리를 생성하는 디코더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인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살펴보자면 어셈블리 코드를 이제 받았을 때 이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컨텍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생성을 하고 이를 BICFG라는 인코더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를 주어진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디컴파일을 시행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도 코드를 생성을 하여 또 이제 수도 코드도 수도 코드 인코더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셈블리 코드는 있는 그대로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인코더에 보내면서 이 세 개의 인코더를 각각 따로따로 학습을 하고 그 크로스 어텐션 모듈을 통해서 결국 전부 다 어텐션을 종합을 해서 디코더에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럼 각 인코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인코더를 살펴볼 텐데요. 어셈블리 코드는 어쨌든 뭐 무브를 하든 여기에 나오는 무브를 하든 뭐 점프를 하든 뭐 푸시를 하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 코드, OP 코드와 또 그에 따른 뭐 레지스터 주소, 변수 이름 등등의 오퍼랜드로 구성된 인스트럭션을 입력으로 받고요. 어, 이런 인스트럭션들과는 별개로 호출 함수의 이름과 같은 스트링 피처라고 해서 논문에서 스트링 피처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명칭도 토큰으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인코더에 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에 그대로 그런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입력을 받고 그거를 이제 어셈블리 코드 멀티헤드 크로스 언텐션에 보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BICFG 인코더인데요. 이게 Bidirectional Instruction Level Control Flow Graph 인코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는 Canonical CFG가 Bidirectional Instruction Level CFG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원래 CFG는 컨트롤 플로우가 단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 유니디렉셔널 그래프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둘의 상호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러한 유니디렉션이 아니라 그 두 이제 컨트롤 플로우가 구성된 그 엣지를 바이디렉션으로 연결을 하게 돼서 인스트럭션 레벨에서 노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바이디렉션으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컨트롤 플로우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어,
그래프 특성상 이 논문에서는 그래프 어텐션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는 GAT-ENC 의 형식의 인코더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인코더로 입력으로 받아서 네, 바이디렉셔널 인스트럭션 레벨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 모듈에 입력을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수도 코드 인코더인데요. 어셈블리 코드를 디컴파일을 해서 이에 대한 수도 코드를 생성을 하고 이 수도 코드를 네, 마찬가지로 크로스 어텐션 모듈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보시면 중간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도 코드가 refine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refine 작업은 별게 아니고요. 여기 왼쪽 수도 코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난독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상한 함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도 코드, 어셈블리 코드를 수도 코드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하이 레벨하게 동작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이러한 함수 명칭들이 좀 학습에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코드 파인 튠된 코드 T5를 통해서 좀 더 함수 명칭을 제대로 된 명칭으로 바꾸는 리파인된 수도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논문에서 볼 수 있고요. 코드 T5를 통해서 원래는 좀 바로 생성이 됐던 수도 코드는 되게 지저분한 변수나 함수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은 그래도 어, 읽을 수 있는 적어도 저희가 GSS 뭐 이런 건 알 수 없어도 뭐 딜릿 뭐 어떤 컨텍스트를 딜릿하는 거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 네. 이러한 원래는 되게 엄청나게 어려웠던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좀 더 읽기 쉬운 함수명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이걸 논문의 저자들은 리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refine 된 이제 수도 코드는 수도 코드 인코더를 통해서 또다시 수도 코드 크로스 어텐션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음, 방금 보셨던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디코더에 대해서는 논문 저자들이 따로 어, 설계를 하지는 않았고요. 논문의 저자는 어셈블리 코드에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와 그에 대한 수도 코드를 어, 추출을 하고 이 어셈블리 코드 본인까지 포함을 해서 이 세 가지 정보를 각각 다른 인코더에 넣어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다 종합해서 디코더에 보내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프레임워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컨트리뷰션인 어셈블리 데이터셋 형성인데요. 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어셈블리 코드의 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런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고품질 데이터셋 생성의 중요성과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논문의 저자들은 직접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총 7단계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어, 네, 첫 번째로는 어셈블리 코드, 그러니까 코드 중에서도 이제 무작정 어셈블리 코드를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대한 기능이 다를 테니까 이를 리버스 엔지니어 15명 리버스 엔지니어, 프로페셔널 리버스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종류의 바이너리, 즉 어셈블리 코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설문을 바탕으로 총 51개의 기터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뽑아옵니다. 물론 여기서 네, 코드를 뽑아오고 어, 그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은 분명 이제 하이 레벨 소스 코드일 텐데 이를 컴파일을 통해서 네, 뭐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고 이 바이너리 파일을 결국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환에서는 뭐 IDA 프로 솔루션이라는
온라인 유로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어셈블리 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에 대한 서머리는 따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서머리와 얻은 어셈블리 코드를 페어링을 해서 어셈블리 코드와 요약문에 대한 쌍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executable 프로그램 바이너리 파일에서 어셈블리 코드로 가는 과정에서 스트릭트 바이너리라는 어, 이제 파일로 먼저 바이너리 파일이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별게 아니라 심블 테이블이나 디버깅 정보 등을 그러한 어느 정도 서머리와는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정보를 모조리 제거를 해서 그렇게 스트릭트 된 바이너리에서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었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요약이고요. 네. 데이터셋은 아까 맨 처음에 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아키텍처와 최적화 옵션을 모두 고려를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금 보셨듯이 이제 논문에서는 x64 아키텍처만 나와 있는데 최적화 옵션은 이렇게 모두 고려를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략 최적화 옵션 하나에 그러니까 특정 컴퓨터 아키텍처와 최적화 옵션에 대해서 대략 15,000건의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논문 저자들이 직접 구축을 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 제안을 했던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제 성능을 어,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 분석을 하고요. 또한 이제 제한 프레임워크 모델에 대해서 컴퓨터 아키텍처 및 최적화 옵션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그래서 아키텍처와 최적화 옵션을 고려한 CPBCS의 성능 표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이제 ARM 아키텍처 X86, X64에 대해서 각각 최적화 옵션 뭐 51, 52, 53를 모두 고려를 했을 때의 성능이고요. 어, 사실 드라마틱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게 X64 5세리에 대한 최적화 옵션의 경우에 블루 스코어가 25인 반면에 이제 ARM 아키텍처에서는 블루 스코어가 29.75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왜 그렇다라는 건 저자들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코드 요약 스코어도 이제 블루와 라우지엘 그리고 메테오 스코어 여기는 아마 라우지겠죠? 이 논문에서 나왔던 오타인 것 같습니다. 라우지엘과 메테오 스코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블루 스코어, 라우지 스코어는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어려운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스코어도 꽤나 리즈너블한 스코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는 꽤나 괜찮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실험 결과는 베이스라인 실험과 CPBCS에서 여러 개의 인코더가 있었던 만큼 이 인코더들을 각각 요소들을 빼면서 어떤 게 중요한지 보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이쪽 윗부분이 베이스라인 실험인데요. 베이스라인 실험이 다소 어, 엉성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베이스라인 실험이란 CPBCS처럼 뭐 어셈블리 코드와 그 코드 요약물 쌍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뭐 특정 베이스라인 모델에 넣었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은 어떤 점수를 이제 내뱉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맨 위쪽 어셈블리 코드 온리 이 경우가 저희가 잘 아는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모델 이름이 되게 웃기게도 어셈블리 코드 온리인데 이게 어셈블리 코드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베이스라인 모델이라는 점 이후에도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이 세 개의 경우에는 코드 T5에 어셈블리 코드를 넣고 자연어 주석, 요약문을 생성을 한 게 아니라 아까 봤던 수도 코드, 네,
여기서 나왔었던 이 수도코드 리파인먼트를 작업을 하는 이 파인튠 되는 여기 코드T5에 대한 베이스 라인들입니다. 즉 코드T5 말고도 코드T5 플러스 유니엑스 코더 등등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이제 다르게 했을 때 수도코드에서 이제 서머리를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에서 수도 코드를 뽑고 그 수도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각 코드 T5랑 코드 T5 플러스 유니엑스 코더가 뽑은 서머리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아래는 이제 CPBCS에서 수도 코드 인코더를 뺀 경우, BICFG를 뺀 경우, 혹은 아예 그 수도 코드를 쓰되 리파인먼트를 뺀 경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스코어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성능이 이제 이게 풀 모델에 대한 성능이잖아요. 보면 수도코드 인코더와 BICFG 인코더를 뺐을 때 성능 하락이 꽤나 넌 트리비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코더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뭐 베이스라인 실험, 에블레이션 스터디 그리고 뭐 최적화 옵션, 아키텍처를 고려를 했던 여러 가지 스코어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아무래도 서머리라는 게 저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블루나 라우지 스코어 혹은 메테오 스코어로도 완벽하게 이게 좋은 서머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논문 저자들은 전문가의 평가도 고려를 해서 어, 네, 평가를 고려를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총 세 가지 척도가 있고요. 먼저 시뮬레이티는 결국 생성 요약문과 정답이 얼마나 유사한가. 다만 여기서는 그 실제 뭐 아카데미 혹은 인더스트리 모두를 고려를 한 그 전문가들을 평가자로서 임명을 해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스코어라는 잡지 못한 어느 정도의 문맥적, 의미적 유사성을 어, 네,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셈블리 코드 온리는 어셈블리 코드 자체가 아니라 베이스라인 모델이고요. 굉장히 베이직한 베이스라인 모델과 뭐 이제 수도 코드에서 봤던 코드 T5 모델 이 둘은 뭐 이러한 스코어를 보이는 반면에 뭐 CPBCS는 3.41이라는 스코어를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이 스코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실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상대적인 척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3.41이 뭐 좋은 스코어다, 나쁜 스코어다, 충분하다 그런 설명은 없기 때문에 그저 원래 기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거의 1.5배가량의 수치가 높다는 점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루먼시 또한 이제 아무래도 코드 T5를 통해 얻은 서머리도 꽤나 이제 좀 뭔가 유창한 그런 매끄러운 설명을 하되 CPBCS가 좀 더 좋은 스코어를 리포트한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타임 코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데요. 리버스 자체를 봤을 때 이 코드가 어떠한 작동을 하는 어셈블리 코드인지를 이해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none이라는 건 그저 아무것도 주어지지 어셈블리 코드만 주어진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CPBCS의 경우 거의 10배에 가까운 어, 속도로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논문에 나와 있는 similarity, fluency, time cost에 대한 얘기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모델 스트럭처 관점에서의 성능 비교인데요. 아까 봤지만 인코더가 3개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그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순서로만 그려놨지만 사실은 네, 사실은 이제 순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섞을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그렇게 이제 여러 순서로 진행을 했을 때의
성능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인코더에 대해서 순서를 다르게 진행을 했을 때의 스코어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봤던 수도 코드, 그 다음에 어셈블리, 그 다음에 BICFG가 여기서 제일 성능을 잘 보이는 이 다섯 번째 항목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컨캐티네이션이라고 해서 어셈블리 코드 인코더와 수도 코드 인코더 저희는 이제 둘을 따로 썼었는데 둘을 그냥 둘에 대한 표현을 그저 컨캣을 해가지고 같은 인코더에 넣어서 성능을 측정을 했을 때의 스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맨 위에 거는 BICFG도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고요. 그 아래 거는 BICFG를 사용하되 어셈블리 코드와 수도 코드 모두 하나의 인코더에 넣었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의 인코더는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인코더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성능은 당연히 CPBCS가 더 높고요. 어, 네, 결론적으로는 이 저자들은 CPBCS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어셈블리 요약에 대한 데이터셋도 구축을 했으면 본인들이 구축을 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제안 프레임워크의 유효성도 검증을 했습니다. 즉, 꽤 괜찮은 마일스톤이 될 어셈블리 코드 요약 연구 결과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냥 그저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일 것 같아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존 기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셈블리 코드는 아무래도 하이 레벨 코드에 비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 굉장히 간단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한한 그 representation instruction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굉장히 적은 instruction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무엇인가를 하면 지금까지 그저 이 프리트레인된 코드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코드를 때려 박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명확한 요소, 특정 요소를 서플먼터리 매트리얼로 줘가지고 더 잘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더 작은 모델로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어셈블리 코드이기에 기존 하이 레벨 코드에서 고려를 해야 됐던 요소나 고려를 해야 됐지만 그거를 이제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요소나 혹은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구축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이제 논문에서는 아무래도 어셈블리 데이터와 어셈블리 코드와 이에 대한 자연어 요약문, 그러한 페어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C나 C++ 데이터의 경우에 저희가 GCC C++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미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기존 뭐 여러 굉장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데이터 셋에서 뭐 C나 C++ 코드 데이터에 대한 자연어 요약문이 있는데 그럼 그러한 데이터를 쓰면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한 뭐 뭐 이 코드 데이터셋 크기보다 굉장히 훨씬 쉽게 심지어 이제 굉장히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 구축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면 혹시 그 네, 바이너리 말고 그 원 코드만 활용해서 서머리한 결과는 없나요? 소스 코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에서 서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러한 결과는 따로 리포트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서. 아, 네. 네, 그러게요. 이것도 그냥 당연히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논문의 중점은 결국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요약문 생성이다 보니까 딱히 시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 4번 스텝은 매뉴얼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들이 따로 한 건가요? 뭐 논문에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익스트랙션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기존 코드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논문에서 CFG를 만들어진 도구군요.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만드는 계리 학생이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거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저 어셈블리 코드에 대해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생성을 한다는 것만 봤어가지고요. 네, 어떤 툴이 나오는지는 논문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알게 되면 제가 네, 나중에라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엔 신우 학생이 질문을 줬는데요. 어셈블리 코드 요약의 어플리케이션 범위, 잠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이레벨 요약에 대해서 비해서는 제한적일 텐데 앞으로도 계속 각광받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진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하이레벨 언어가 요약을 하기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자, 네, 너무나도 쉽죠. 이게 뭐 사실 이 요약문도 필요 없이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셈블리 코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어셈블리 코드는 굉장히 밑단위 레벨에서 진행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하이 레벨 언어는 어셈블리 코드로 결국 변환이 돼서 그게 이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 코드 단에서 요약문을 생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더 재밌는 연구는 이 어셈블리 코드에 대해서 생성을 한 요약문과 이 어셈블리 코드의 원본 혹은 이제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도 코드에 대한 서머리를 비교를 하면서 과연 어떤 점이 이 두 요약문을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만드는가 그거를 분석을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하이 레벨 언어와 어셈블리 코드와 어떤 부분이 되게 잘 매칭이 되는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요약문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신세시스 관련해서 어셈블리 코드가 이용을 하기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특히나 하이 레벨에서는 뭔가 뭐 이 코드가 뭐 잘 동작을 하는지 혹은 뭐 여기서 필요 없는 코드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데 더 쉽게 접근을 아이러니하게도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코드 요약은 어, 하이레벨과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요약문을 비교를 하면서 그 두 코드 간의 유사점 혹은 다른 점을 비교를 하는 데에 좀 중점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어셈블리 코드만의 요약에 대해서는 음, 어, 큰 관심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셈블리 코드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코드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쓰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원 데이터는 그 어떤 코드들인가요? 어, 사실 이제 네, 어, 여기서도 그저 GitHub 프로젝트 폴더에서 뭐 이제
크롤링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만 하고 뭔가 그에 대한 레퍼런스를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이 잘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했던 총 51개의 바이너리 프로젝트, 기토 프로젝트가 네, 여기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뭐, 네, 저희가 흔히 쓰는 라이브러리 기능들에서 가지고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grab이나 gzip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이고 거기에 대한 코드와 주석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궁금했던 게 저런 프로젝트면은 그 네. 프로젝트 단위로 컴파일을 한 거라면은 그 간단하게 뭐 문장 한두 개를 요약이 불가능한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한 아,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게요. 사실 여기 보면 서머리 에브리지 토큰 수를 보면 말도 안 되게 적거든요. 이게 거의 10단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코드야 당연히 길 수는 있겠지만 서머리 자체는 적은 걸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아, 네. 어,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아래에도 보시면 We filter comments inside a function and the first sentence was selected as the summary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저 이제 뭐 예를 들어 당연히 펑션 안의 커멘트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어, 뭐 함수에 대한 설명을 그 위에 적었더라도 그 중에서 첫 문장만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딱 그것만 이제 서머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분명 커멘트는 굉장히 길게 달렸을지라도 그 토큰 수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함수 단위로 한 거였군요. 저는 전체 코드에 대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네. 네네네. 전체 코드가 아닙니다.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바이너리에서 이 서머라이제이션 하는 게 프랙티컬하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뭐 하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얼마나 많은 그 쓰임새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코드 요약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이제 궁극적으로는 잠시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바이너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실행 프로그램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뭘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냥 그걸 실행해 보거나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실행이 궁금하지. 방금처럼 펑션 레벨로 그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펑션에 대한 뭐 서머리를 다 떨궈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차피 코드를 볼 수도 없는데 그런 게 좀 잘 막 엄청 와닿는 것 같진 않아서요. 음, 네, 사실 이제, 그쵸. 그쵸. 뭐, 뭐, 어, 네,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굉장히 큰 단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행을 해도 너무나도 실행을 하고, 여러 번 실행을 해봐도 진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 뭐, 요약문 생성을 잘 한다면, 뭐,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코드들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겠지만 결국 뭐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크고 되게 복잡한 바이너리 코드를 이제 뭐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서머리를 생성을 하는 마일스톤이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구 자체가 그렇게 어, 굉장히 좋다.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는 방향은 제가 했을 때는 코드 요약이라는 굉장히 그 국한된 관점보다는 뭐 이제 이런 코드 요약 연구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럼 코드 요약 연구에 대해서 뭐 하이 레벨 언어에 대한 코드 요약과 뭐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코드 요약과 그리고 요약문을 비교를 하거나 혹은 코드 자체를 비교를 하면서 결과와 인풋을 비교를 하며 좀 둘의 유사성이나 어떤 점을 좀 다르게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네, 아, 지금 네. 영수 학생도 비슷한, 네.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적인 면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방금 고상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되게 실행을 해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너무나도 크게 의미가 있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저 되게 간단한 펑션 단위의 바이너리를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을 해서 되게 간단한 서머리를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 논문 자체는 뭐 이제 영수 학생이 말한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대 논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셈블리 요약문 예시 하나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딱히 없다면 해당 요약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 아, 네, 네, 박신호 학생이 되게 재밌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어셈블리 요약문에 대한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혹시 없다면 그러한 요약문이 하이레벨 관점에서의 기능적 서술인지 혹은 뭐 레지스터 간의 이동이나 그런 거를 되게 로우 레벨 관점에서 정말 이제 그냥 코드의 플로우를 그저 자연어로 풀이를 한 건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 논문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 거는 프로그램 전체의 시멘틱을 설명을 하는 자연어 요약문, 즉 하이레벨 관점에서의 기능적 서술인데요. 어, 네. 안타깝게도 논문에서 예시도 없고요. 네, 논문에서 잠시만요. 예시는 있긴 하니까 제가 얘기가 있긴 한데 보여드리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저 서머리라고 하는 게 기존의 GitHub 그 하이 레벨 코드에서 바로 뽑아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레지스터 레벨의 로우 레벨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에서도 그러한 로우 레벨이 아니라 이러한 하이 레벨 서머리를 생성을 하는 거를 원하기는 합니다. 어, 네. 다만 굉장히 재밌는 게 완전 논외의 얘기긴 하지만 챗GPT에게 뭐 어셈블리 코드를 입력으로 주고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면 분명 이제 레지스터 간의 값의 이동이나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정말 로우 레벨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해주면서도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떠한 기능일까? 그거를 하이 레벨 관점에서 물어봤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방금 제가 슬라이드에서 제공을 했던 이런 피보나치에 대한 것도 어,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로우 레벨 단에서 뭐 레지스터 값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설명을 한 반면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뭐 하이 레벨 관점에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피보나치 시퀀스를 뽑는 코드일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네. 논문이 아니라 그저 네, 그런 식으로 둘 다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인덱스 피겨 6번이요. 음, 죄송한데 피겨 6번이요. 피겨 6번이 없는 것 같은데. 음, 네, 죄송합니다. 피겨 6 있네요. 네네네. 이게 바로 챗GPT가 아, 한 번에 되기는 힘들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거는 이 논문 저자들이 뭐 굉장히 LLM에 많이 넣었다고는 하는데 물론 그리고 제가 특정 뭐 피보나치 시퀀스를 찾는 굉장히 아니, 간단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코드를 어셈블리 코드를 입력으로 넣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제가 뽑아냈었던 결과를 보면 피보나치 시퀀스를 꽤나 잘 예측을 했습니다. 피보나치 이 어셈블리 코드가 피보나치 시퀀스를 생성을 하는 것이라. 네, 그러한 결과는 제가 또 따로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나중에. 네. 프롬프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꽤나 뭐 through numerous attempt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한 것처럼 보여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피보나치 시퀀스를 그러니까 피보나치 시퀀스를 출력을 하는 거라는 하이레벨 디스크립션을 얻은 걸 봐서 뭐, 뭐 이제 논문 저자들이 진짜 별로 그렇게 뉴머러스한 어템트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피보나치 시퀀스를 만드는 어셈블리 코드도 굉장히 유명해서 그런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쵸. 네,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유명 코드들은. 네, 네. 어, GitHub 링크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에서도 썼듯이 GitHub 링크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코드는 있지만 모델이나, 학습된 모델이나, 이제 데이터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게 그런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면, 그런 걸 좀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뭐 하이레벨 디스크션을 과연 잘 만들어 주는지 볼 수 있겠네요. 네, 계례 학생 질문의 경우, 바이너리 코드 레프레젠테이션이 뭐 인터미디어 레프레젠테이션이랑 같은 걸로 보일 수 있죠. 만약에 아,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활용한 코드 요약 모델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로샷으로 쉽게 쓸 수, 네네네네. 이, 음, 네. 이것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다만, 이제, 음, 제 관점에서는 만약에 뭐, 결국 여기서는, 어, 만약에 이제 전부 다 어셈블리 코드로 쉽게 변환을 하고, 어셈블리 코드에 대한 자연어 요약 모델이 굉장히 엄청 지금 하이 레벨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벤치마크 모델이 나온다면, 그럼 그저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활용한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을 쓰는 것보다 그런 어셈블리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을 계속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를 어셈블리로 바꾸는 건 크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확할 테니까요. 어셈블리 코드로 바꾸고 그거를 이제 어셈블리 코드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을 돌리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한 제로샷으로 쉽게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하지만 네,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네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고요. 네. 음, 네, 박신호 학생도 이제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네,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줬는데요. 어셈블리 코드에서 바로 하이 레벨 기능에 대한 서술문을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 코드에서 뭐 로우 레벨 단위 설명, 그 다음에 하이 레벨 어, 단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네, 네, 충분히 네, 당연하진 않고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저 이제 어셈블리 코드에서 바로 하이 레벨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중간에 서술문을 로우 레벨 단위의 서술문을 넣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어, 아마 뭐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모델들에 잘 쓰이기보단 이런 흐름은 뭐 라지 랭귀지 모델 현재 챗GPT 같은 애들이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다만, 네. 다만, 음, 결국에는, 이게 얘기를 하는 롤 레벨 단위 요약문을 저희가 만약에 뭐 수도 코드, 의사 코드를 좀 더 이제, 친숙하게 바꿨다고 보시면, 뭐 되게 설명을 하는 듯한 의사 코드를 하이 레벨 요약문과 요약문으로 이제 매핑을 시킨다라고 혹은 알고리즘을 이제 요약문과 매핑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챗GPT나 바드 같은 친구들이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리고 계례 학생 질문을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요. 바이너리 코드, 즉 어셈블리 코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뭐 제로샷에서 인터미디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을 해서 뭐 이제 원래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에서의 뭐 코드 데이터를 이제 또 어셈블리 코드로 바꾸면서 둘의 유사성을 비교를 하고 그러한 그러한 이제 뭐 학습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는 네,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제로샷 네, 굉장히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지속됐는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만약에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한중혁 박사과정의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